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데, 그냥 연습 삼아서 끄적여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정말 깨끗한 필기를 원하시면은 동영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어차피 무료 특강이잖아요. 그래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 판서를 하는 그림들도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개강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제 교재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교재나 프린트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도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연습 삼아서라도 그려보지 않으면은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그 그림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인사관리가 이제 특히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교재 안에 그림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예. 정확한 그림이 또 필요하고요. 왜냐면 실제로 답안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보험부는 좀 달라가지고 대신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이게 판서하는 거를 안 예뻐도 좋으니까 막 연습장 같은 데다가도 좀 그려보세요라고 이제 나중에 개강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보다도 이따가 보상과 불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징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용보험, 아까 사용자하고 그리고 근로자하고 5대5로 부담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적용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의 성립소멸 그리고 사람 단위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징수하는데 누구한테 징수를 시키냐? 회사랑 근로자 중에서 공단은 회사한테 네가 다 내 이래요. 얘한테 5 내고 얘한테 5 내라고 안 그래요. 10을 네가 다 내. 그럼 원천징수하는 거죠. 원천징수. 그럼 회사는 임금에서 떼는 거잖아요. 원천징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를 해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을 보면은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때는 회사가 100% 내요. 이거에 대해서만. 네. 지금 막 머리에 하실 필요는 없고 원칙은 사실은 다 5대5죠.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도 5대5고요. 국민연금도 5대5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산재는 유일하게 회사가 100% 다 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회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그냥 이유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유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요. 자동차 보험을 제가 가입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만약에 제가 자동차 보험에 안 가입돼 있다면은 상대 피해자와 법정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인생이 시끄러워져요. 옛날에 진짜 그 자동차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냥 자동차 사고로 집안이 거꾸로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서글프기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피용자예요. 예. 회사는 사용자고 우리는 피용자예요. 실제로 법적으로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처럼 회사가 이용을 하는 그런 근로자인 거예요. 노동력을 이용을 하는 거죠. 노동을 사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용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내가 안 들면은 자차 보험이 안 들면은 자차 사고 나가지고 손상 입은 거 전부 이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재가 발생하면요,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면은 근로자의 생계부터 해가지고 치료비 이런 걸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회사가 그걸 또 순순히 그냥 부담하고 싶지는 않겠죠. 정말 어디까지가 회사의 책임이야? 근로자 네 잘못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법정 다툼으로 가요. 그러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회보험의 역사,
우리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 이걸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사회보험에서 항상 가장 먼저 제도가 시작하고 발달한 게 산재보험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산재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겨봐요. 이게 갑자기 뭐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맨날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회사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는 산재보험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괜히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보험 들어놨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험에서 알아서 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가 100%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고 50대 50 내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나중에 너 망가지면은 너 원상복구 해줄 테니까는 50은 네가 내야지는 않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100% 다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은 이제 더 좋은 어떤 그 근거는 제가 좀 지금으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자, 징수는 그렇고요. 징수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징수는요. 일반 사업의 원칙은 월별 부과 원칙이에요. 월별 부과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를 하고 징수는 누가 하느냐?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해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해요. 예. 이것도 지금 살짝 얹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전체를 통합징수를 해요. 왜 그러냐? 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의 보험료 징수를 가장 많이 해봤거든요, 올해도록. 그래가지고, 너희 징수 잘하니까는 다른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따로 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비효율적이니, 한 군데서 몰아서 하자 해갖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는, 그러니까 다예요. 근데 주로 뭘 하느냐? 운영만 해요, 운영. 그러면은, 이미 계산된 보험료, 이미 산정된 보험료, 그냥 징수만 하면 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데 새롭게 뭔가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얘네들이 해요, 얘네들.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얘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는 얘네들이 한다고요. 예. 그런데 징수, 돈을 걷는 행위를 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일반 사업은 이런데요. 건설업, 그리고 벌목업 포함. 벌목업도 사실은 건설업이랑 유사하죠. 예? 바깥에서 좀 노동을 하시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고요. 그런데 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월별 부과가 아니에요. 연 단위로 사업자가 자진 신고를 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징수법에서 조항마다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딱 뭐 2장 일반 사업의 징수, 3장 건설업 및 벌목업의 징수 이렇게 안 나와요. 막 조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2조는 일반 사업 얘기했다가 13조는 건설업 얘기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징수법을 볼 때는 이게 일반 사업인 얘기인지 건설업 얘기인지를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아파트 공사 현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판교에 이런 땅을 갖고 계세요. 땅을 갖고 있는데 발주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보시지. 발주자가 되시는데 원수급인이 누구냐 하면은 한번 비딩 한번 해보자. 뭐 S건설, 뭐 S물산, H건설 다 들어가지고 이제 막 비딩을 했더니 H건설이 잘하겠네. 얘가 이제 원수급인이 돼요. 원수급인이 되고 이 H건설이 그러면 H건설 혼자서 이거 지금 다 개발합니까? 아파트 개발? 안 하죠. 그 밑에 또 W건설한테 또 맡겨요. 얘가 이제 하수급인이 돼요. 그럼 W건설에 여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W건설 직원입니까? 예?
W건설의 소속의 정규직입니까? 아니거든요. 일용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야지 또는 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꾸준히 오지 않아요. 뭐 한 일주일 정도 왔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뭐 십장 3위 뭐 또 다른 분들 데리고 오고, 이분들은 이제 다른 공사장으로 빠지고 막 이래요. 이거를 매월마다 자 보세요. 이거 보험료,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도 사실은 이 H건설이 지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안 지게 돼 있어요. W건설이 안 지게 돼 있고 이쪽으로 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권리 의무를 이쪽으로 이관시킬 수는 있어요. 이관시킬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쪽에서 지고 있는데, 이쪽이 이 사람들을 압니까? 그걸 매월마다 이분들 이거를 계산 제대로 해가지고 납부해라고 하면은 이게 행정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가지고 연 단위로 먼저 첫 해에 계산보험료, 대강 보험료를 계산해갖고 일단 납부하게 만들어요. 예. 매월 1분기 말까지, 3월 말까지 대강. 보통은 그 전해의 보험료를 보고서, 만약에 전에 보험료가 우리 H건설이 10억이 나왔네. 그러면은 올해도 일단 10억을 내요. 내고 실제로 1년 지나고서 이분들 다 얼마 썼지? 이분들 보험료 다 얼마지?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확정보험료도 그 3월 말까지. 그러니까는 계산보험료는 바로 올해 내야 될 보험료를 대강 계산을 해가지고 대강 계산을 해가지고 내는 거고요.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작년 2019년도의 보험료를 대강 계산해서 이미 냈던 선납했던 보험료를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 얼만큼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그 차이 나는 것만큼 정산을 해주는 게 확정보험료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건설업 벌목업이에요. 징수법에서는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저 앞에 보험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조. 자, 징수법까지 끝났고요. 이제 35분에서 40분밖에 안 남았네요. 정말 중요한 게 보상이랑 불복인데, 제가 그려야 될 그림만 4가지인데요. 자,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저기 혹시라도 만약에 5시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안 끝내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되고, 나가시고 나중에 아마 하루 이틀 후면은 그 동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걸로 보고 이제 나머지를 확인하셔도 돼요. 자, 보상은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워갖고 보상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 고용보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용보험은요, 실업의 사전 예방. 고용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뭐냐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게 사회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고용보험의 사회적 위험은 실업이에요. 실업의 사전적 예방 사업이 있고요. 사후적으로 해결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후적인 해결.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바로 고용안정 사업하고요.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어요. 사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고용보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실업급여. 그리고 이제 이게 고용보험에서 나온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성보호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 이거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아휴직하면은 회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용보험에서 돈을 줘요. 고용센터에서.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경우에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그런데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업급여 왜 주냐 하면은요. 빨리 재취업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 구직급여 먹고 계속 구직급여 타먹고 사세요가 아니라 구직급여는 실업하는 동안 잠깐 주는 거니까는 빨리 취업하세요. 이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구직급여를 줬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끝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아주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거나 이럴 때 그냥 국가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연장급여라는 걸 또 줘요. 연장급여. 연장급여의 종류부터 말씀드리려면 훈련 연장급여가 있고 개별 연장급여가 있고 특별 연장급여가 있어요.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고요. 광역 취업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주비 이런 것들이 바로 취업촉진수당이에요. 고용안정사업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고용창출지원금이 있고요. 고용조정지원금이 있고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지원금이죠. 지원금. 지원금은 이제 주로 회사에게 나가죠. 물론 이제 근로자에게 나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에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이쪽에서는요. 이쪽이 분량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쪽은 정말 법칙이라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은 법칙이라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통 나오면 한 문제 또는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와요. 또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큰 뼈대만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법령집을 보면서 줄치라는 거 그것만 딱딱 나중에 보시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바보짓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아까 전에 제가 한 6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때로 7문제도 나와요. 그중에서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 여기서 나와요. 그중에서 특히 이쪽에서 나와요. 예, 다 여기서 나와요. 예, 다 여기서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린 뼈대가 이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역시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세로이 아빠가 아까 그 장대희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잖아요. 예.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안 됐네요. 근데 다행히 또 다른 곳에 또 입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S사에 입사를 했어요. S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역마살이 끼었는지 몇 달 다니다가 다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이직은 어떤 걸 의미해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이동을 하는 걸 이직이라고 하죠. 우리 법적으로 이직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빠이빠이, 이별할 때 이자예요. 예, 이직. 퇴직일, 그리고 이직일. 자, 아까 보험관계 성립 소멸 말씀드렸죠. 이때 성립했을 거고요. 퇴사일 다음 날 상실했을 겁니다. 다시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취득했을 거고요. 이때 상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피보험 자격 취득했을 거고요. 이때도 취득했을 거고요. 상실은 퇴직일 다음날, 이직일 다음날이니까는 이때 상실했을 거예요. 예. 상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로이 아빠는 바로 며칠 안 있다가 실업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업의 신고는 어떤 의미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구직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자격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실업의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체 없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체 없이. 이직 후 지체 없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그러면은요. 이날부터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날부터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업의 신고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실업의 신고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실업급여를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상실일부터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의 신고를 늦게 하면은요, 1년 다 돼서 하면은 못 받아요. 예, 일부 못 받게 돼요. 자, 실업의 신고를 했는데, 실업의 신고를 하면은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수급 자격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뭘 보냐면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자발적 이직인 건지 비자발적 이직인 건지 뭐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자격 요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때부터 소급해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이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180일 이상 했으면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직급여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연가입은 아니라 그랬죠. 임의가입이거든요.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180일이 아니에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이에요. 예,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영업자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피보험 단위 기간의 의미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요. 문제. 일요일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180일은 30일을 한 달로 보면 6개월이죠. 나 이거 합쳤더니 6개월 됐어. 구직급여 탈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왜요? 고개 저으셨잖아요. 왜요? 왜냐하면요. 주휴일은 포함이 돼요. 우리가 주휴일이 통상적으로 일요일이에요. 물론 일요일이 아닌 회사도 있어요.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 주휴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 포함돼요. 피보험 단위 기간에는 돈을 받는 날이에요. 돈을 받는 날. 근데 우리가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이라 그래요. 노동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무급휴일, 돈을 안 받는 날은 제외가 돼요.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보세요. 보통 한 달을 4주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5주인 경우도 있지만 4주라고 본다면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빠지면은 4일씩 빠지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럼 이게 6개월을 합치면은요. 4, 6에 24, 24일이에요. 그런데 5주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24일에서 30일 사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더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181을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건 그냥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냥 181을 그냥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 피보험 단위 기간을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 피보험 단위 기간을. 여기 단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요, 자, 실업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급 자격을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으면은요, 이때부터 바로 구직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요, 대기기간 7일. 대기기간 7일. 있어요. 물론, 건설업의 일용직 근로자는 좀 달라요. 이들은 대기기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줘요. 그건 또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에 약간 좀 수급 요건이 틀려서 그래요. 지금 뼈대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그것까지 좀 자세히 들어가긴 좀 어렵고, 일단 요 정도만요. 건설업 일용직은 대기기간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기기간 7일. 이날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안 주다가 이때부터 이제 주는데 그냥 바로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수급 자격 인정받았다고 바로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직활동 하세요 그러거든요. 구직활동 대표적으로 2회 이상 면접 간 증거, 명함, 회사 명함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고용보험 이쪽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서 이력서 송부한 그런 증빙, 뭐 이제 이런 것들 챙겨갖고 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차 실업인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인정일 날 출석을 해서 그거 갖고 와서 증빙으로 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1차 실업인정일 날 그걸 내면은 실업인정일을 포함해서 각각의 날에 대해서 전날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은 이때 구직급여를 주는 거예요. 예. 자, 구직활동 하게 만들죠. 구직활동 하게 만들고 수급자격 인정되고 구직활동이 인정되면은 그래서 실업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 구직급여를 준다고요. 이 앞으로 쫙. 이게 이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120일에서 270일인데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연령과 피보험 단위 기간이냐? 단위가 빠져요. 피보험 기간. Y축은 연령, X축은 피보험 기간을 가지고서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 그 구직급여를 준다고요. 자, 이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1년 미만 그리고 10. 자,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적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이 표는 계속 보시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피보험 단기간이랑 피보험 기간의 차이는 뭐냐? 얘는 무급휴일도 포함이에요. 얘는 무급휴일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피보험 단위기간인지 피보험 기간인지 봐야 돼요. 이 수급기간 얘기할 때는 피보험 기간이라고요. 피보험 단위기간 아니라고요. 그리고 연령은요. 예전에는 더 복잡했는데 지금은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해가지고요. 자, 5년 미만의 50세 미만을 180일로 봐요. 180일. 180을 보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30일 더해서 210일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30일씩 더해지고 왼쪽으로 가면 30일씩 빠져요. 규칙이 그래요. 그럼 얘네는 150일. 그럼 얘네는 120일. 얘네는 210일. 240일. 240일. 270일. 거짓말 아니죠? 120에서 270일이죠? 예. 무급휴일도 포함이라고요. 토요일도 포함이라고요. 그리고 180일, 150 얘만 달라요. 얘는 120이에요. 위랑 같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영업자 아까 얘기했죠? 자영업자. 24개월 동안
그 12개월 이상 시범 단위 기간. 그래야지 받는다. 자영업자는요. 50세 미만에서 또 30씩 빠져요. 자영업자 쓰면은요. 180 빼기 30, 150. 150 빼기 30, 120. 그런데 1년 미만은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1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1년 미만이면은 안 준다고요. 자영업자는. 그리고 210, 마이너스 30, 180. 그리고 240 마이너스 30, 210. 예. 이렇게 해갖고 수급기간이 결정이 돼요. 이 수급기간 동안에 나오라고 하는 날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통 2차 실업 인정일, 3차 실업 인정일 이때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이런데요. 예. 인터넷으로 보내세요 증빙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은 예, 저희가 실업 인정해서 구직급여 통장으로 넣어줄게요. 그렇게 해준대요. 그런데 이제 이 실업 인정일이 보통 1주에서 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서 정해서 줘요. 자, 이러면 이제 구직급여,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구직급여 다음에 취업촉진수당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세로의 아버지가요. 이렇게 하다가 수급기간을 반 이상 남겨뒀는데, 이 아저씨가 120일의 수급기간인데 60일 이상의 수급을 남겨두고 덜컥 조기 재취업이 돼버렸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 안 하고 더 타먹을 수 있는데 이 취업을 내가 해 말어 이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래요. 조기 재취업수당 줄 테니까는 취업하세요. 그래요. 그게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 어떻게 주느냐? 조기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주냐면요. 이 남은 기간 있죠. 남은 기간. 예. 남은 기간의 구직급여에 2분의 1을 줘요. 2분의 1. 반을 줘요. 60일이 남았다? 30일치 주는 거예요. 구직급여. 그리고 나중에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냐? 30일치 구직급여를 준 거랑 같이 봐요. 30일치 구직급여를 본 걸로 간주를 해요. 뭐 당연한 말이죠. 예.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이에요. 근데 조기 재취업 수당이 또 보면은 취업만 하면 되는 게 취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을 개업을 해도 해당될 수 있어요. 2분의 1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자영업을 개업을 해도 되는데 대신 자영업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전에 저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 개업 활동을 할게요라고 자영업 계획 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뭐 상권 분석이라든가 뭐 임대차 계약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영업으로서 실제 드라마에서는 조기 재취업이 아니라 조기 자영업 개업을 했죠. 예, 식당 개업을 했습니다. 실제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노무서가 똑똑한 분을 만났으면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개업을 덜컥 해버렸다. 그럼 못 받아요. 그럼 그 노무사 멱살 잡히는 거예요. 예. 네가 내가 자영업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엉뚱하게 명함 갖고 오라고 그러다가 지금 조기 재취업 해가지고 내가 왜 개업을 했는데 내가 왜 이거 수당 못 받냐. 예, 멱살 잡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자, 수급기간이 끝났는데 이때까지 취업이 안 됐는데 이 사람 보면은 좀 더 어떤 훈련을 계속 받게 하면은 취업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주는 게 바로 연장급여예요. 연장급여인데 훈련 연장급여. 어떤 훈련을 더 하게 하면 받을 것 같다. 훈련 연장급여가 있고 개별 연장급여. 보니까 뭐 한부모 또는 뭐 한부모 가장이라든가 또는 뭐 장애인 가장이고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취업이 너무 어려워. 근데 생활도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에 주는 게 개별 연장급여고요. 특별 연장급여.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서 무슨 실업률이 막 10몇 % 막 이렇게 돼. 이런 상황에서 주는 게 또 특별 연장급여예요. 이거는 1년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훈련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가 끝난 다음부터 2년,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구직급여의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이 수급 자격만 인정이 되면은. 개별 연장 급여는 그리고 특별 연장 급여는 60일 동안 70%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 Too much information인가요? 너무 뼈대가 예, 살이 너무 많이 붙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뼈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고요. 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직활동 도와준다니까요. 구직활동 도와줘요. 어떤 직업훈련 받게 하고 그래요. 그럼 직업훈련 받는데 이분 실업자잖아요. 실업자인데 그냥 받게 하면은 이분 교통비, 밥값 이런 거 돈 없어가지고 그냥 굶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하라고요. 지금 아마 한 7,000원 돈 돼요. 그거를 교통비랑 점심 밥값으로 쓰세요 하고 주는 게 직업훈련,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에요. 그리고 광역활동 이주비는요. 편도로는 25km, 육로, 평도로 25km 이상 되는 곳에 가갖고 면접을 봤다. 그러면 면접비 주는 거예요. 수로는 또 2배로 쳐요. 그러니까 12.5km 이상 떨어진 수로. 어디 섬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갔다. 근데 배 타고 가는데 12.2km 이상, 5km 이상이다. 편도가. 그러면 이제 주는 게, 면접비로 주는 게 광역활동 이주비고요. 광역구직활동비고요. 그리고 이주비는 취업을 했거나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그러한 그 직업훈련을 받는데 멀리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사비 대주는 거예요. 그게 이주비예요. 자, 그러면은 취업촉진 수당까지 됐죠. 자,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육아급여는 언제 줘요? 이때 준다고 해야지. 재직 중에. 예, 이때 재직 중에 줘요. 저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저 위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언제 주냐? 예, 퇴직하기 전에 역시 보통 이때 보통 회사에 줘요. 해고시키지 말라고, 내보내지 말라고. 휴업이나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면은 내가 회사 너희한테도 일정 정도 지원금 줄게. 그 근로자한테 드는 그런 비용이 일정 정도를 너희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고용안정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 중에서도 이제 직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원들 훈련시키는 거. 해고 안 당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해고 안 당하게 훈련시켜요. 그런데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실제로 실업자들한테도 일부 주는 게 있어요. 실업자들한테도 빨리 취업하라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런 정도의 이제 큰 그림만 잡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12분 남았는데 제가 약속드린 거는 산재보험의 보상하고 원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불복까지예요. 불복까지인데 저는 이걸 다 설명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산재보험의 보상까지는 제가 최대한 4시까지, 아까 제가 5시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시까지는 최대한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불복은 제가 불복 절차는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 그 동영상으로도 제가 그대로 남아서 계속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 치유 전. 자, 산재보험의 사회적 위험은 뭐예요? 산업재해예요. 산업재해.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산업재해예요. 치유 전에 보상해 주는 게 있고요. 치유 후에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해주는 게 있어요. 자, 치유 전에 해주는 게요. 요양급여가 있고요. 휴업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상병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치유 후에는요. 장애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간병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했을 때요.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 장의비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 후인데 빨리 취업하시라고. 훈련기간이나 그리고 빨리 취업을 하게 해준 회사나 또는 그 훈련받아서 빨리 다시 직장에 복귀하라고 하는 그런 직업 훈련. 예. 직업 훈련. 잠깐만. 제가 풀네임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직업 훈련 급여인가? 예. 직업 훈련 급여. 이게 있어요. 이거를 역시 플로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플로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 왼쪽에 있는 거를 억지로 외우시기보다는 이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감이 와요. 저절로 사실 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올라요. 자, 보세요. 업무상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이 119로 실려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가갖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정신이 깨가지고 이분이 산재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는데요. 이게 며칠 지나가지고 산재 승인이 났다, 인정이 났다 하면은요. 이때부터 요양급여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주겠죠. 요양급여는요. 우리가 현물급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현물급여. 뭐냐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예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인데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때도 요양급여가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먼저는 건강보험 우선 적용이 돼요. 건강보험 우선 적용. 산재 승인 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 모르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부담 안 한다고요. 아까 그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먼저. 건강보험은 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일단 해주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우선 적용해주고 나중에 요양급여 산재 승인이 나면은 그때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했던 그 돈을 지불을 해주고 또 건강보험은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본인부담금도 있죠. 우리 병원 가면 그냥 한 푼도 안 내고 진료받진 않잖아요. 치료받진 않잖아요. 돈 일부 내잖아요. 그거는 또 돈으로 줘요. 요양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난 다음에. 그래서 건강보험 우선 적용을 하고 나중에 요양급여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원래 현물 서비스인데 예외적으로 그 돈으로 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급여는 뭐냐면은 생계비 목적이에요. 생계비 쪽. 산재 승인 나면은 언제부터 휴업급여를 주냐? 취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줘요. 휴업급여. 얼마를 주느냐? 평균 임금의 70%.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46조의 휴업수당 있죠? 휴업수당이 평균 임금의 70% 주거든요. 예. 원인은 다르지만 주는 원인은 다르지만 휴업급여도 평균 임금의 70%를 줘요. 예.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70%. 무슨 목적? 생계비 목적. 휴업수당도 그렇잖아요. 생계비 목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은 뭐냐? 휴업급여를 언제까지 주냐면요. 맥스 2년만 줘요. 언제부터?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줘요. 사고 난 날은 나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임금으로 주고요.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를 주는데 맥스 2년을 줘요. 그럼 2년 지났는데 치유가 안 됐어. 그럼 그때부터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중증장애 등급에 따라서 자 1급부터 3급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중증,
요양 등급, 중증 요양 등급. 중증 요양급의 등급이 1급부터 3급인데, 이 1급부터 3급 각 급수마다 일수가 있어요. 그 일수에 곱하기 평균임금, 1일당 평균임금 곱해서 줘요. 상용보상연금을 주다가 드디어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장애급여가 나가요. 장애급여. 자, 이거는 상병보상연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어요. 14급까지가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주고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급으로만 줘요. 예. 기자요. 역시 각각 일수가 있어요. 급수마다 그 주는 일수가 있고요. 뭐 1년 동안에 329일치를 주냐. 그 1급의 경우에. 그럼 뭐 290 며칠을 주냐. 2급일 경우에. 거의 곱하기 평균임금 해서 준다고요. 장애급여.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장애급여는요. 상병보상연금을 꼭 거치지 않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2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치유가 됐으면은요. 바로 장애급여 나오는 거예요. 상병보상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치유가 된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간병이 필요하다. 간병이 필요하면 자, 요양급여가 치유가 될 때까지만 요양급여가 있죠. 치유가 되면 요양급여는 중단돼요. 상병보상연금도 중단돼요. 휴업급여 당연히 중단됩니다. 치유가 된 후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간병이 필요해. 그냥 혼자서는 정상생활을 못해. 하면은 간병급여가 역시 선물급여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간병급여가. 그러면은 이때는 간병 안 필요해요? 이때는 간병이 요양급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병급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간병이 필요한 사람한테 간병도 해준다고요. 요양급여 안에 있다고요. 이거는. 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때는 간병급여 안 나오고 이때만 나가냐. 예,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자, 어느 순간 안타깝게 피해자분이 돌아가셔요. 이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때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족급여 그리고 이제 장의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거의 끝났죠. 제가 원래는 이게 자세히 설명할 게 많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일단 뼈대를 이렇게 갖춰 놓으시는 게 좋으니까는 일단 조금 속도가 빠르지만은 급하게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치유라는 게 뭐냐? 치유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유는요. 완치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는 증상 고정. 그러니까 다치기 전처럼 돌아오진 않아. 근데 증상이 고정됐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산재를 당해가지고 팔이 절단이 됐어요. 너무 아파. 그때 이제 치유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일단 다 나았어. 근데 팔은 없어. 이 증상이 이때로 고정됐어. 그럼 증상 고정인 거예요. 이것도 치유예요. 예. 이해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 또 증상이 또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재요양 승인을 받으면은 또 재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재요양급여. 재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재요양급여에 따라서 또 재요양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 또 취업을 한 상태였다면은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를 오늘 시간 나면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해요. 중복. 왜냐하면은 장애급여는요. 재요양 상태가 돼도 장애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취업한 상태였다라고 그러면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가 다시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하고 장애급여, 원래 다친 것 때문에 받았던 장애급여하고 중복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아시게 됐지만은 사회보험은요, 중복을 싫어해요. 중복 지원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뭐 이주비 이런 것도요, 고용보험에서
회사가 이주비 대주잖아요. 회사가 면접비 주잖아요. 광역 뭐 구직 활동비 대신에 이주비 면접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안 줘요. 예, 고용보험 이런 데서 안 줘요. 중복해서 안 줘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중복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중복을 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면요. 나중에 2년 지나서 치유가 안 됐네? 그러면은 재유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급여는 계속 나간다니까요. 계속 나간다니까요. 그럼 재유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하고 장애급여하고 또 중복이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조정할 거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개강할 때 이 그림을 자세히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상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뼈대를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불복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들으셔도 됩니다. 자, 불복은 사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각각 5분씩. 자, 목표를 10분으로 잡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자,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뭔가 요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줬어요. 새로이 아빠가 나 피보험 자격 취득한 것 같은데 장시 집안이랑 일할 때 그랬죠? 피보험 자격 있죠, 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답을 보내왔는데 당신은 피보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피보험 단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며 막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 그냥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불복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또 하나 경우. 출산, 육아휴직, 급여 또는 역시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내가 청구를 했는데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는데 안 줄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보통 어디서 하냐? 직업안정기관. 법적인 용어로는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제로는 고용센터. 예. 각 고용센터에서 이제 이거를 청구를 받았는데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에서 안 해줘요. 그랬을 때도 그냥 가만히 이해하고 있을 거냐? 불만을 가졌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우리 근로자분들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하면은 어디 때 하느냐? 자,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실업급여, 출산, 육아휴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심사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이들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심사관에게 승부해요. 그럼 이 심사관은 이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10일 연장이 가능해요. 예. 자, 이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냐?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임에 유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의 심사, 재심사만 이래요. 보낸 날이에요. 여러분 민법을 이미 배우셨으면 민법 기본적으로 도달주의죠. 예외는 있지만 도달주의죠.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도요. 보통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에
예, 그날 이제 효력 발생했다고 보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이따 산재 말씀. 그런데 고용보험만 유난히 보낸 날이에요. 효력 발생일이.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외는 물론 그냥 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외우고 나면 나중에 헷갈리죠. 예,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유를 생각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요, 보낸 날에 효력이 발생을 해도요, 사실 이 사람이, 이 청구한 사람이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급여 줄게요. 효력 발생일이 이때부터야. 예? 그럼 나중에 알아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했어. 결정해서 기각을 당했어. 기각을 당했어도 나중에 알았지만 나중에 기분이 다시 한번 나쁠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산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산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산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병원을 못 가는데 보낸 날에 예를 들어서 산재 승인이 효력이 보낸 날부터 났대. 그런데 나한테는 한 10일 걸려가지고 10일 후에나 내가 알게 됐어. 결정서 성분을 10일 후에 받았어요. 그럼 이 10일 동안 내가 치료 못 받은 거. 예. 이거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그러면 법정 다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다 송달일이에요. 송달일. 왜냐? 송달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야지 너한테 도착한 날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산재급여를. 치료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고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숨이 달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며칠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런데 고용보험은 사실 그런 목숨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요거는 보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똑같이 통일하죠. 이유가 사실은 좀 예, 갖다 붙인 이유 같잖아요. 예. 저 같으면 통일하죠. 그런데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다고요. 아셨죠? 자, 그런데 보낸 날인데 자, 실제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받았어. 급여 계속 못 주겠대. 예, 그리고 너 피보험자가 계속 없대. 그러면은 언제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냐면요. 재심사 청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은 보낸 날부터 등기로 해갖고 송달이 됐잖아요. 송달.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 송달일부터 90일.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기간. 예. 청구 기간. 여기서도 이거 빼먹었네요. 심사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불복을 하고 싶어. 역시 9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 예? 90일 이내. 90일 이내. 이게 무슨 그 원칙이랑 같은지 아십니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심판 청구 기간, 그리고 행정소송 청구 기간, 제소 기간. 이게 90일 이내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2차에서 그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요. 90일 이내가 그냥 얘네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통일성이 있다고요.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은, 재심사 청구를 하면은요, 이때도 보세요. 약간 좀 특이해요. 이때는, 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5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10일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50일 이내 플러스 10일 연장 가능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도 물론 보낸 날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게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등기로 해서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았겠죠?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속 90일이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90일 이내에 소송할까 말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소기간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여기 5일 이내에 의견서
의견서 첨부하도록 했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업안정기관이.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특이한 게. 그럼 왜 얘네는 왜 5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을 안 하니? 산재보험은요.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은 5일 이내 의견서 다 있어요. 이것도 얘만 없어요. 고용보험만 이상하게 뭐 하나씩 없어. 막 하나 보낸 날이고 얘만 또 대심사할 때 의견서 안 보내. 이건 왜냐하면은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하고요. 이 심사관이랑 같은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고용노동부 5급 이상 공무원 심사관 보통 자격이 고용노동부 5급 이상 공무원. 그래서 뭐 이런 심사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심사관이고요. 고용노동부 소속이라니까요. 심사위원회가. 그리고 심사 기일, 심리 기일이 확정이 되면요. 3일 그 기일 3일 이전까지 심사관에게 알려야 돼요.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되고 심사관에게도 알리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심사관한테 왜 알려요? 너 심사한 자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그럼 심사한 자료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5일 이내 의견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같은 고용노동부니까 부 내에서 뭐 달라 그러는데 안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산재는 왜 다르냐?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의 불복 절차 끝났습니다. 산재는 왜 다르냐? 산재는요. 다시 한번 따로 잠깐 그려주겠지만은 이게 심사위원회예요. 심사를 심사위원회가 하고요. 재심사를 산재 재심사위원회가 해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2심사위원회가 얘는 재심사를 하고 산재에서는 심사를 해요. 예. 심사관이 하는 역할을 산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하고요. 심사위원회 역할을 산재는 재심사위원회가 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면은 이때부터 심사위원회가 하냐? 산재는 더 첨예해야 되니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위원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고용범위 심사관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산재는 이때부터 위원회가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에요, 산재는. 아까 여기는 둘 다 고용노동부 소속이라고 했죠. 여기는 얘네가 근로복지공단 소속이고요. 여기 가서야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자,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고용노동부 소속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의 산재 재심사위원회가 얘네들이 맞게 심사를 했는지 다시 봐요. 얘네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얘네 입장에서 자료 내놔라고 했을 때 안 내놓을 수도 있겠죠.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법무부랑 검찰이 싸우잖아요. 예?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얘네는 같은 부소속이니까는 내놔 그러면 내놓는다고요. 얘네 안 내놔요. 그래갖고 얘네는 5일 의견서 첨부 얘네한테도 해주고 얘네한테도 해줘요. 누가 해주냐? 그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 있죠. 관할지사에 이제 이런 심사 재심사 신청을 하거든요.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할기관에서 5일 이내 의견서 첨부를 이쪽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얘가 얘한테 요청을 하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뭐냐? 얘네는 이거 결정까지 언제냐? 60일 이내. 그리고 20일 연장 가능. 이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60일 이내, 20일 연장 가능. 예. 이 차이를 아시면은 이 그림만 아셔도 뼈대는 갖춘 거예요. 뼈대는 갖추는데 제가 산재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산재는요, 업무상 사고도 있지만 업무상 질병도 있고요. 진폐도 있어요. 각각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났으니 업무상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너는 그냥 사고야. 불승인 결정이 났으니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했어요. 심사 청구를 했더니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의 서초지사에서 의견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산재 심사위원회에 보냈더니 심사위원회에서 얼마요? 60일 이내에 그리고 플러스 20일 연장 가능 결정을 했어요. 산재는 보낸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에서요. 결정서 정본 송달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효력도 발생하고 이때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데 얘가 이때 재심사 청구를 했어요. 재심사 청구를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또 첨부합니다. 첨부를 해서 재심사위원회에서 받으면은 역시 60일 이내 그리고 플러스 20일 연장 가능 20일 연장 가능 예, 결정을 해줘요. 역시 보냈는데 보낸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로 해서 받은 날 송달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물론 이게 이 얘기는 하지 말게요. 행정소송과 관련된 얘기라서 이 얘기하면 괜히 헷갈리기만 할 것 같아요.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자, 행정소송까지 제기 가능해요. 이 플로우인데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사고라고요. 사고. 자, 질병이면 어떡할래? 진폐면 어떡할래? 같은 플로우야? 아니요.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고용노동부가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을 했다니까요. 예. 고용노동부에 있는 위원회가 고용노동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거는 지금 여기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산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가 있고요. 산재보험 예방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 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심사위원회가 있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질판위라고 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진폐심사회의가 있어요. 진폐심사회의가 있어요. 자, 요건 이해가 됐잖아요. 심사위원회, 저심사하고 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했는데 불복한다? 행정소송 간다. 그러면 이전에는 업무상 사고는요. 그냥 담당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질병의 경우에는요. 이때 해요. 누가 하냐? 질병판정위원회가 해요. 이때 해요. 이때 질판이 가요. 왜? 질병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 업무상인지 아닌지가 너무 판정이 곤란해요. 예.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이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전문가들, 의사나 이렇게 산재 관련해갖고 오랫동안 일했던 공인노무사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질판이에요. 이때예요. 그러면은 이때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질판이가 한번 했어. 그런데 이거 불복해가지고 심사 청구를 했어. 그럼 심사위원회가 이때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 심사 안 한다고요. 심사위원회 심사 안 하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이때 한 거는 바로 재심사. 예, 재심사를 이때 해요. 심사위원회 안 거치고. 예,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진폐도 마찬가지예요. 진폐. 업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폐 관련 전문가들, 의사를 비롯해서 심폐심사회의에서 한다고요. 이때 했어. 같은 근로복지공단 소속이야. 내가 한 걸 네가 다시 심사해? 안 한다고요. 같은 공단 소속이라고. 아까 고용노동부는 같은 고용노동부지만 심사관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수의 심사위원회가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 똑같은 위원회야. 같은 공단 소속이야. 심사위원회가 다시 안 한다고 여기도. 어디로 가냐고요? 고용노동부에 예, 이쪽 재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불복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뼈대를 갖추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